단순 암기하는 사람하고 요놈이 왜 불편 추정량인지 우리가 증명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계량 경제학을 공부할 때 실력, 그쵸,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에, 그쵸, 이거 그냥 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증명을 알고 접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이 계량 경제학 책들을 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본 결과는 왜 불편 추정량인지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알고 가게 되면 계량 경제가 굉장히 쉬워지더라는 것을, 그렇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어떤 수리 통계적 어떤 개념들을 빠짐없이 선생님은 증명을 해줄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불평 추는데 실제 무슨 한국은행이나 각종 시험에 어떠한 어떤 통계량의 추정치가 불평 추정량임을 보여보라. 또는 뭐 이게 최소 자속 추정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후 추정량 같은 경우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최후 추정량인지 보여라.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도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모형을 설정하고 이제 추정하는 단계, 검증하는 단계, 뭐 각종, 그렇죠, 이 통계치들의 추정량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데 멈추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 우리가 설정된 모형에, 그쵸, 추정하는 과정에 사용하고, 뭐 가설 검증이나 적합도 검증에서 사용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다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측하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이 통합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강의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빠짐없이 이게 왜 그쵸, 알파의 추정량 또 요게 베타의 추정량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또 왜 이런 것들이 최소 자성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고 또 선형 추정량이고 또 최소 분산 추정량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를 다 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설정된 모형을 추정하고 검증하고 또 예측하고 해석하는 어떤 통합적 접근을 우리가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각 단원 뒤로 들어가면 이제 전체 과정을 한꺼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쵸, 연습들을 많이 할 거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유의할 것은 요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가 보면 요 경제 이론이, 그쵸, 많죠. 우리가 설정된 모형이 대부분 경제 모형이죠. 그쵸? 그러면 그 경제 모형을 우리가 설정해서 해석할 적에 여기서 요 베타 햇이라고 하는 요거 예를 들면 베타 햇 자리에 뭐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소비다. 요게 아니 소득이다. 요게 X가 소득이고 요 Y가 만약에 소비 지출이다. 그러면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이론적으로 한 개의 소비 성량, 요 놈이 MPC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런 해석에, 그쵸, 동원되는 경제 이론이 엄청나게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을 알면 할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어쨌든 이런 경제 이론도 여러분들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쵸, 여러분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경제 이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량 경제에서 우리가 기본서에 다루는 그런 모형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각종 다양한 경제 이론들의, 그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실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 강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전 자료를 통한 충분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답니다. 이것까지 모든 경제 모형을 다 가져와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강의를 500강을 해도 모자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실전 자료를 통한 충분한 연습이 되도록 나름, 그렇죠, 많은 연습을 가능하면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량을 다 강의에다 다 담아내기에는, 그렇죠, 강의 분량이 너무, 그렇죠, 수백 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렇죠, 허용되는 시간 범위 안에서는 나름 충분한 연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볼 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계량 경제학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크게 회귀 분석을 기반하는 내용하고 시계열을 기반하는 내용하고 요게 한 70대 30으로 이렇게, 그쵸,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시계열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계열 부분을
여러분도 학교에서 강의 안 해주는 교수님도 많고, 또 뭐 보통 계량경작 강의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그렇죠, 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큐스타디 계량경작 강의에서는 요 시 계열을 기반하는, 여러분 계량경 기본서 부분 뒷부분에 해당하는 한 30%, 요 부분도, 그렇죠,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다룰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 선생님도 노력하고 이 계량경작이라는 과목은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의 1에 나와 있는 회귀 분석의 정의부터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단원을 개관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 이걸 우리가 설명변수라고도 하고 또 통제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독립변수, 설명변수라고 불리우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변수에 기초하여, 자, 요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우리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둘 이상일 때는 다중회귀 분석 내지는 중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독립변수에 기초하여 종속변수, 보통 요놈이 x, 요놈을 우리가 y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속변수 y는 피설명변수 내지는 통제된 변수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자, 어쨌든 종속변수라고 불리운 다른 한 변수의 값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추측 통계다. 뭐 한마디로 추정하는 통계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회귀 분석의 정의는, 자, 우리가 간단히 읽어봤고, 우리가 여기서 회귀 분석하고 요 상감 분석의 차이점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요 독립 변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확정 변수, 딱 우리가 컨트롤해서 정해지는 그런 변수라는 거죠. 확정 변수로 가정이 되고,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반면에 상감 분석은 변수 두 개 다 확률 변수로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에 주어진 값으로 종속 변수의 평균값을 추정 예측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목적에 반해서 상감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성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요 두 번째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만족하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순 선형 회귀 모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것을 소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서. 자, 요 X를 우리는 뭐다?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고, 요 Y를 갖다가 이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 지출이라고 일단 생각해 놓고 우리가 요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모형은 일단 단순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선형 모형이고, 여러분 여기에 보고 계시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것을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오차항 내지는 확률적 교란항 내지는 또 교란항 오차 뭐 등등 여러 말을 쓰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 엡실론 i를 UI라고 표현된 책도 있는데, 자, 표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실은 요 엡실론 i에 관한 중요한 전제가 이렇게 5가지나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식을 전개하거나 계산을 할 적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요 X 값은 일단은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된답니다. 요 X 값은 우리가 컨트롤해서 통제된 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오는 변수가 아니고,
요 x값은 비확률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요 단순 선행 모형에서 우리가 어떤 추정을 실시할 적에 요 x값은 우리가 통계에서 딱딱딱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과 소비 지출 함수를 분석할 때에 뭐 소득이 80, 소득이 100, 소득이 1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 변수 x는 확률 변수가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비확률 변수, 할 수 있는 비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된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 엡실론 i는 밑에도 나오지만은 요놈은 확률 변수랍니다. 그러면 요 오차항 엡실론 i를 왜 설정해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자 800만 원, 자 단위는 만 원이 봅시다. 소득이 800만 원인 그쵸 가게의 소비 지출을 조사해봤더니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집은 지출을 600만 원만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65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00만 원 지출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730만 원 등등등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이 소득 800만 원, 소득을 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을 때에 소득이 800만 원인 집의 소비 지출은 다르게 나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비 지출을 결정하는,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어떤 변수는 요 X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족 수, 어떤 집은 가족 수가 5명이고 어떤 집은 2명이다. 아무래도 5명 있는 가족이 5명 있는 집이 가족이 2명 있는 집보다도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 행사, 뭐 각종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선호하는 집이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집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화 행사를 선호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분명히 소비 지출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득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많이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어떤 변수들이 많죠.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학자들이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으로 그것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y값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그 이유가 요 x값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오차항의 성질에 의해서 이 y값들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이해해 두시면 된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뒤에서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다? 요놈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x가 비확률 변수고 알파, 베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국 요 우변에는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확률 변수와 일종의 우리가 확률 입장에서는 상수값의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요놈 전체, 이 밑줄 부분이 상수 취급이 되니까 확률 변수는 요놈 하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요 오른쪽 전체에 대응하는 이 yi 역시도 엡실론 i가 확률 변수면 yi 역시도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차항 요 엡실론 i라고 하는 요놈의 이 통계학자들이 기본 가정을 우리가 5가지를 해놨답니다. 자,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식들을 증명할 적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 첫째는 엡실론 i의 기대치는 0이다. 즉, 엡실론 i의 요 평균값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요 사실로부터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이 y값, 이 yi의 기대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yi의 기대값은, 자, yi 대신에 여기에 주어진 모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i 엡실론 i라고 했을 때에, 자, 우린 여기에서 기대값을 조사할 때에 x가 지금 비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비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밑줄치 부분 전체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할 적에는 더해진 상수값은 요 기대값 기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모양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엡실론 i의 기대값